민사소송법 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살펴봤었죠. 자, 두 번째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살펴보겠습니다. 71쪽이에요. 자,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편의를 위해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72쪽 한번 보세요. 72쪽에 보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거 말고 지방법원 단독 판사로부터 지방법원 합의부로의 이송,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에서의 이송,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이 세 개를 전부 뭉뚱그려서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한번 보시죠.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사건을 이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이송 신청이 없으면 이유 없으면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해야겠죠. 이런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 이제 이송 사유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경우인데, 여기서 그 현저한 손해란 72쪽 두 번째 단락,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당사자에게 소송 수행상 부담이 생겨 비용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지연이란 법원이 증거조사 등 사건의 심리에 시간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소송 촉진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판례는 이러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이제 좁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 심지어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 관할 지역에 소송 관련 증거와 증인, 피고들의 4분의 3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현저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다툴 때, 즉시항고로 다툴 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유 없다 이렇게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당사자가 이렇게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많이 받아줘요.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다투면 법원에 대해서 좁게 해석을 한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송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많이 받아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이송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송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좀 폭넓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판례에서 현저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좁게 보고 있다는 거는, 요거는 다툼이 된 경우, 응?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송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했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경우 즉시 항고 사건을 다루면서, 왜냐하면 이제 법원은 가급적이면 원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심 법원에서 이거는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배척한 사건을 또 즉시 항고가 제기됐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담당한 법원에서 이송 사유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힘들잖아.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괜찮다는데, 내가 다 사건 처리하겠다는데 이걸 또 즉시항고해서 상급심법원에서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심판 편의한 이송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많이 받아줘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로부터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관할권이 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할 게 같은 지방법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자기의 관할권이 있는 사건인데, 야 이거는 아무래도 이 단독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어디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그 맨 밑에 부분 보면 판례는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그랬죠.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어요.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이었었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소송의 이송, 심판편에 의한 소송 이송이 인정되는 경우도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관할고등법원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 경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 사건을 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서 원고는 청주에 주소가 있고요, 피고는 창원에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요건 뭐예요?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이죠. 자, 이때 관할법원은 뭐죠?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그리고 또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이때는 원고의 주소지 청주지방법원. 그러니까 원고의 주소지는 청주, 피고의 주소지가 창원인 경우에, 자, 보통재판적 창원지방법원,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법원 청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플러스해서 그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창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니까 부산지방법원, 원고의 주소지인 의무이행지인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이니까 대전지방법원에도 각각 관할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어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를 한 경우에도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어디로 이송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74쪽으로 넘겨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소송사건을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예전에는 그 전속 관할의 경우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허용되는 예가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아까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왜 원칙적으로 그러냐면 예외적으로 뭔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유일한 예외가 바로 요거예요. 그 유일한 예외. 전속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허용되는 유일한 예외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법원이 어디죠? 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죠. 우리 앞에 공부했었잖아 지난번 시간에. 응? 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그대로 준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주에 사는 원고가 창원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때 관할법원이 어디냐 하면 피고 보통 재판적이었죠. 피고의 주소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이 되고요. 자,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법원, 원고의 주소지 청주지방법원, 여기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이죠. 자, 이때 어디에 전속 관할이라고 그랬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전속 관할이라고 그랬죠. 전속 관할이라고 그랬잖아. 전속 관할. 그런데 전속 관할이잖아. 그럼 전속 관할이면 어디야? 부산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이송할 수 있어? 심판 편의한 이송 어디로? 74조 위에서 세 번째죠.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 인정되는 지방법원을 이송할 수 있대. 그럼 이 사건은 어디로 이송할 수 있어? 청주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속 관할인데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허용되는 유일한 예외가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반소재기에 의한 이송 한번 보시죠. 반소재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 피고가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 청구를 한 경우 본소와 반소를 일괄해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자, 반소가 뭐냐 이거 반소가. 우리가 만약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때 피고가 야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그럼 잘됐다. 그럼 네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한 김에 내가 이 소송 절차에서 나도 너에게 소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해요. 반소.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이 본소 절차를 이용해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우리가 반소라고 해요. 반소. 그러면 이때 본소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는 거죠. 그죠?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고 상대방인 본소 원고가 반소에서는 뭐예요? 반소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 원고는 누구예요? 본소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고 본소 원고가 반소 피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소가가 1억 원이에요. 소가가 1억 원이야. 그러면 단독판사 관할이죠. 단독판사 관할인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소가가 3억이야. 그럼 합의부 관할이잖아. 이때는 본소와 반소를 일괄해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어요.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어. 자,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소가가 3억이에요. 합의부 관할이지. 합의부 관할인데 이때 반소 피고는 누구예요? 원고죠. 반소 피고는 원고죠. 반소 피고인 원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아. 이거 3억인데 이거는 합의부 관할 아니에요? 합의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 본안에 들어가 다퉜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돼? 변론 관할이 성립돼요. 이때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그 합의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요. 요게 이제 반소 제기한 이송이야. 반소 제기한 이송. 그래서 우리가 소송 사건의 이송은 이송 원인별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그 다음에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 다음 이송의 효과 한번 보죠. 이송의 효과. 자, 이송의 효과, 구속력 한번 봐요.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교수님 아까 지난번 시간에 교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판결은 확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아주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친구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거 궁금했었지 그렇게. 이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결정이나 명령은 그냥 상대방에게 고지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해요. 무슨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판결에서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언제 확정된다 그랬어? 상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결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이때 확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확정이 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예를 들어서 집행력, 형성력, 기판력 이런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결정명령은 무슨 확정이 돼야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결정명령 중에 우리가 보면 확정이란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확정이란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툴 수 없다. 어떤 경우 다툴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항고 중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항고, 통상 항고, 우리가 보통 통상 항고 하는데 그냥 항고야, 항고.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항고 같은 경우는 뭐야? 항고는 항고 제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항고의 이익만 있으면 언제든지 항고할 수 있어. 근데 즉시 항고는 뭐라 그랬어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결정 명령을 고지받고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항고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즉시 항고는 어떤 때 허용된다고? 즉시 항고는 법률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만 즉시 항고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확정되면 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건 뭐냐? 이건 즉시 항고의 대상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송 결정은 뭐야?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거야. 즉시 항고는 뭐야? 7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송 결정이 확정이 되면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즉시 항고 기간 7일이 도과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반 통상 항고의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즉시 항고는 7일의 항고 기간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도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얘기예요.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이란 얘기는 이송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구속이 된다 이거예요. 이에 구속이 된다. 따라서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이 잘못됐어. 저기 이송한 법원이 뭔가 착각을 해서 잘못 이송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법원으로 전송한다든지 되돌려 보낸다든지 반송한다든지 하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이송 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번 이송 결정이 내려져서 사건을 이송받으면 그 법원에서 그냥 재판을 해야 돼. 응? 사실은 어떤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관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약간 불편할 뿐이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본안에 들어서 어떤 내용의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송을 했어요. 이송을 했는데 이송받은 법원에서 이거 잘못 이송했는데 다른 데로 보내. 무슨 쓰리 쿠션 당구에서 쓰리 쿠션 하듯이 계속 사건을 뺑뺑 돌려. 그럼 당사자는 그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냥 사건만 이송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송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송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이송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에서 그냥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냥 재판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송을 받은 법원은 사건이 이송 결정이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반송하거나 전송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구속력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전속 관할을 위반해서 이송한 경우에도 이런 구속력이 인정돼요. 전속 관할을 위반해서 잘못 이송했어. 이런 경우에도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다만 신급 관할은 전속 관할이죠. 신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구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급심 법원에는 미쳐요. 근데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신급 관할을 위반해서 잘못 이송을 했어. 상급심 법원으로 잘못 이송했어. 자, 이런 경우에도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사자에게는 우리는 3심, 3번 재판받는 게 보장되어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송을 했는데 이게 원래 1심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 잘못해서 2심 법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신급관할 위반의 이송이야.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1심 재판을 못 받잖아. 신급의 이익이 박탈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이송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은 신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법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원으로 갔다. 근데 대법원은 뭐야? 법률심이잖아. 여기서는 무슨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를 못해. 그럼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송 결정의 구속력은 전속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신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관련된 판례가 75쪽에 각주 1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5쪽에 각주 1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이송의 효과 두 번째 소송 계속의 이전. 요건 이제 내가 지난번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자,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아예 맨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상소심 법원을 그르친 경우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단순히 소송 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송 전에 한 소송 행위도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송 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돼. 변론 갱신 절차. 우리가 이제 변론 갱신 절차는 우리가 나중에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직접 심리주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직접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그게 맞잖아요. 직접 변론에 관여하고 증거 조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바뀌잖아. 이렇게 판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종전에 다른 법원에서
어떻게 변론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송을 하게 되면 종전 다른 법원에서 했던 어떤 변론의 결과를 요지만 이렇게 진술하는 절차가 있어요. 요걸 이제 변론갱신이라고 해. 요건 우리가 나중에 변론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 변론갱신 절차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변론갱신 절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론 부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 경우에 그 이송 전에 한 소송 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판사가 바뀌기 때문에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의 송부와 긴급 처분 한번 보시죠. 이송 결정이 확정될 때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결정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서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소송 기록을 송부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이 어떤 필요한 처분, 긴급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송의 주체 중에 법원에 관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당사자, 소송의 주체 중 당사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